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길, 바로 그 길에 진짜 기회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난과 결핍, 폭력과 상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은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들은 사실상 끝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밥 파슨스의 파이어 인 더 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겪은 학대는 주먹질이나 채찍 같은 신체적인 폭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고 교묘한 감정적인 방치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적이 없었고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나의 어머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과의 좋은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더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나는 부모님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몰랐고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볼티모어 외곽,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았다. 주민 대부분은 아일랜드계, 독일계, 체코계였고 허름한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집에는 늘 돈이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경마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도 경마에 걸 돈만큼은 항상 따로 챙겨두던 사람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도박과 그로 인한 빚은 우리 가족을 파멸로 끌고 갔고 힘겹게 운영하고 있던 가게마저 결국 헐값에 넘어갔다.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었다.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의 삶을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비참함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언젠가는 나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을 때조차 어린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똑같이 대해봐. 날씨가 좋은 곳에서 살아라. 피부색이나 종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은 다 똑같아. 아버지는 가진 게 없었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가진 못했지만 당신의 아들만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러나 현실은 비참했다. 집안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고 학교도 낯설고 차가웠다. 어디에도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는 듯 보였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숙제도 활동도 관심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나는 ADHD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저 산만한 문제아로만 취급받았다. 그래서 나는 늘 불안하고 조급했다. 연필을 씹고 물건을 부수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다. 결국 나는 학교에서 빠르게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그런 내가 유일하게 흥미를 느낀 건 공부가 아니라 사업이었다. 10살 때 나는 생애 첫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레모네이드를 팔기 위한 가판대를 열기로 한 것이다. 레모네이드를 마셔본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지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레몬, 설탕, 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냉장고에서 레몬이라고 적힌 병을 꺼내 물을 가득 채운 통에 부었고 설탕도 잔뜩 넣었다. 맛은 어땠냐고? 정말 끔찍했다. 원래 그런 맛인가 싶어 설탕을 더 넣었지만 역시나 끔찍했다. 하지만 내가 레모네이드 맛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밀어붙였다. 현관 계단 모퉁이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직접 쓴 간판도 세웠다. 신선한 레모네이드 5센트. 그날은 찜통더위였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 생명보험 설계사 아저씨였다. 땀 범벅이 된 얼굴로 가판대 앞에 섰다. 한 잔 줘버렴. 그는 동전을 주며 말했다. 잔돈은 가져. 레모네이드를 벌컥벌컥 마신 그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입안 가득 머금고 있던 그 레모네이드를 그대로 길바닥에 뱉어냈다. 생전 이렇게 끔찍한 레모네이드는 처음이야. 잠시 후 이웃집 소녀가 다가왔다. 레모네이드를 한 잔 사 마신 그녀는 몇 분 뒤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돈 돌려받으라고 했어.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돈을 돌려줬다. 그렇게 나의 첫 사업, 레모네이드 장사는 처참하게 망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다. 레모네이드를 팔았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물었다. 레몬을 어디서 구했니? 냉장고에 있던 레몬병이요. 그러자 어머니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건 레몬즙이 아니라 식초야. 나는 레모네이드를 판 게 아니라 식초에이드를 팔았던 것이다. 그날 나는 두 가지를 확실히 배웠다. 첫째, 제품은 품질이 전부다. 둘째, 돈만 보고 시작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날의 교훈은 훗날 내가 회사를 만들고 억만장자가 되는 뼈대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신문을 싹 긁어 모아 버스 터미널 승객들에게 한 부에 50센트, 때로는 1달러에 팔았다. 준비된 신문은 거의 다 팔렸고 나에겐 엄청난 수입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기회는 직접 만들어야 한다. 물론 기회는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았다. 달콤하지 않은 레모네이드, 낡은 신문 한 뭉치, 손에 묻은 잉크 냄새처럼 늘 어설프고 미숙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무언가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려고? 이 질문은 나에게 아무 힘도 없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럼 성공하면요? 실패가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성공은 운이 아니다. 성공은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단순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시도했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다. 그걸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게 전부였다. 늘 부족했고 거칠었고 투박했고 어딘가 모자란 상태로 시작됐다. 누군가는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말했고, 돈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했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 한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핑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 시간에 무엇이든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덜 되어도 일단 움직이면 그게 길이 됐다. 1979년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자율은 20%까지 치솟았고 파산하는 기업과 가정이 주르리였다. 길거리는 절망과 패배감으로 가득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트럭을 하나 둘 압류해가며 말 그대로 하루를 버텼다. 현금은 바닥났고 모든 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사업주의 아들이자 CEO였던 베리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처럼 승부욕이 강했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베리가 나에게 말했다. 트럭 말고 복사기 리스 사업으로 전환하자.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회사를 심폐소생시킨 전환점이 되었다. 복사기 리스 사업은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트럭이나 중장비처럼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을 필요도 없었고, 당시 복사기는 기업마다 필수품처럼 쓸어 담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게다가 경쟁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가속 페달을 밟는 것뿐이었다. 나는 사업을 키워가는 동안 늘 남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대한 목표,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곤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3주 안에 콜센터 직원 50명을 뽑겠다. 2주 안에 매출을 2배 올린다. 이런 목표는 무모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뤄내곤 했다. 왜냐하면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다. 콜센터는 무섭게 성장했고 직원 수는 어느새 1000명을 넘어섰다. 나는 회사에서 관리자가 아닌 간섭하지 않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최고의 인재를 뽑고 그들에게 믿고 맡겼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개입했다. 회사는 멈추지 않고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오래된 방식들은 가차없이 무너졌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실패가 되고 내일이면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다. 이 흐름을 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결단할 순간이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대략 690억 정도를 예상했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1994년 920억 원에 팔린 것이다. 모든 걸 걸었던 작은 회사가 이제는 1000억에 가까운 가치를 가진 거인이 되어 나의 손을 떠나간 것이다.
회사를 팔고 2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경제적 자유를 만끽했지만 금세 깨달았다. 나는 쉬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일이 있어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전력을 다해 살아야 나에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 당시 내 손에 쥔 현금은 약 550억 원. 새로 뛰어들고 싶은 건 막 폭발하기 시작한 인터넷 비즈니스였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회사를 세웠다.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하드웨어도 팔아보고 인트라넷도 구축해보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지만 정말 모조리 실패했다. 그 와중에 딱 하나 가능성이 보이는 게 있었다. 웹사이트 제작 소프트웨어. 고객이 직접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의 직감은 분명했다. 당시 동료였던 바버라는 말했다. 밥, 당신만큼 대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계산된 위험만 있을 뿐 무모한 도전이라는 건 없어요. 1997년 우리는 마침내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를 완성했다. 그리고 결국 해냈다. 2000년 11월 첫 도메인 이름을 $8에 판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른 닷컴 기업들은 광고비에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었다. 고객 한 명을 얻기 위해 30-40만 원씩 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2001년 초 내 통장 잔액은 550억에서 85억까지 줄어들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발레 파킹 직원이 웃으며 내게 말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 인사를 듣는 순간 깨달았다. 나는 85억을 손에 쥐고도 불행했다. 반면 주차장에서 만난 그는 행복해 보였다. 그래, 망해도 괜찮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도망치지 않을 거다. 배가 침몰하더라도 선장답게 마지막까지 함께 침몰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몇 달 뒤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잘 나가던 인터넷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주가가 폭락하고 수천억 원대 기업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안전했다. 왜? 현금을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기업들이 헐값에 광고 자리를 막 내던졌고 우리는 그 기회를 낚아챘다. 위기의 순간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2001년 10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미디어도 우리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단숨에 25%까지 치솟았다.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감정은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그렇게 2005년 우리 회사인 고데디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도메인 등록 대행 기관이 되었고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지만 진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고데디는 남들처럼 건조한 답변만 하는 대신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 도메인을 등록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설정 방법까지 설명했다.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택했던 것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에 앞서 신뢰를 먼저 쌓았고 그 신뢰는 고데디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브랜드로 키웠다. 2011년 회사는 직원 수 6,000명을 넘겼고 나는 또다시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회사 지분 71%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사모펀드 3곳에 매각한 것이다. 거래 규모는 무려 3조 3천억 원. 나와 함께 달려온 36명의 직원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당시 내가 낸 세금만 1조가 넘었다. 정부에서 딱히 고맙단 말은 없었지만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회사를 떠날 때 회사는 전 세계 도메인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에겐 확실한 자부심이 있었다. 웹사이트가 기존의 부자들만의 특권, 전유물이던 시대를 끝내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열었다는 자부심 말이다. 나는 고데디를 통해 깨달았다. 사람을 우선하면 성공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게 진짜 성공이었다. 나는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골프채 회사를 세우는 것. 이전까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꺼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들의 눈빛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골프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거대한 브랜드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절대 성공 못해. 돈만 날릴 거야. 그 시장은 끝났어. 심지어 나와 성공을 함께했던 동료들조차 골프 사업에는 손대지 말라고 조언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길, 바로 그 길에 진짜 기회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실제로 나는 골프에 빠져 매년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골프채를 튜닝하고 개조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샤프트를 바꾸고 헤드 무게를 조정하고 끝없는 실험을 거듭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새로운 제품들도 광고는 거창했지만 성능은 늘 기대 이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전 PGA 투어 우승자이자 수석 디자이너였던 마이크 니콜레트를 만나 물었다. 왜 골프채는 더 좋아지질 않는 거죠? 마이크가 답했다. 돈과 시간 때문이죠. 나는 생각했다. 만약 돈도 시간도 무제한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골프채를 만들 수 있을까? 곧바로 마이크를 사무실로 불렀다. 돈, 시간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골프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이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3년 9월 나는 마이크 니콜레트와 함께 PXG를 세웠다. 목표는 단 하나,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골프채를 만들자. 그리고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다. 비용 신경 쓰지 마라. 시간 무제한이다. 오직 품질만이 기준이다. 그 결과 부드러운 타구감, 끝없는 비거리, 넓은 스윗스팟,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골프채가 탄생했다. 가격은 어땠냐고? 기존 골프채의 3배에서 5배에 달했다. 아이언 하나에 45만 원, 드라이버 하나에 100만 원. 정말 모두가 비웃었다. 누가 저 돈 주고 사. 하지만 사람들은 골프채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 왜냐하면 한 번만 쳐보고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골프채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할인점에 입점하지 않았다. 명품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골프 시장을 뒤흔들었다. PXG는 골프채를 넘어서 골프 의류, 골프공, 액세서리까지 모든 제품을 압도적인 품질, 완벽한 차별화로 무장시켰다. 나는 PXG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증명했다. 무엇이든 남들과 다르게 알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품질에 미쳐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게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 남들이 바라는 건 최고의 경험이다. 남들과 다르면 시장은 알아서 스스로 열린다. Fire in the hole. 이 말은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외치는 경고다. 광부들이 캄캄한 갱도에서 폭발물을 설치할 때, 군인들이 포탄을 쏘기 직전 마지막 경고를 외칠 때 하는 말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는 것 같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터질 듯한 위험과 맞서야 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를 고스란히 내 어깨에 얹곤 했다. 학교 성적은 바닥을 기었고 미래는 깜깜했다. 희망은커녕 살아남는 것조차 벅찼다.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꿈을 꿨다. 언젠가 나는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결국 현실이 되었다. 세상은 고웃음쳤고 나조차도 믿기 힘든 꿈이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 걱정과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건 바로 행동이다. 두려워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길은 만들어진다. 1997년 한 워크숍에서 어린 시절의 나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 넌 이겨낼 거야. 너는 강하고 너는 위대해.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 내 안에는 수많은 자아들이 있었다. 상처받은 아이, 하염없이 꿈을 꾸던 몽상가, 언젠가 답을 알려주던 지혜로운 노인, 목숨 걸고 싸우던 용맹한 호랑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뛰어든 모험가, 끝까지 살아남은 생존자. 이 모든 자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세상을 향해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부러진 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해냈다. 고데디를 만들었고 PXG를 만들었다.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를 세웠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돈이 아니다.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치열했던 바로 그 여정이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절망 속에서 시작된다. 진짜 강함은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껴안을 때 완성된다. 겁내지 마라. 당신이 어디서 출발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처받은 과거도, 넘어졌던 순간도, 절망 속에서 흘린 눈물도 결코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다듬고 있다는 걸 부디 믿어라. 포기하고 싶은 밤이 있었는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새벽이 있었는가? 그건 당신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아직 당신 안에는 터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